일단 오늘은 혁신위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사실 지난 주말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막말 논란이 있었죠. 뭐 도덕이 없는데 그게 뭐 부모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흘 동안 안 나오다가 오늘 이제 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이제 권고로만 했었던 당 지도부 일부 친윤계 중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해라, 요거를 혁신위에서 공식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첩을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최고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다들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작개비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기현 대표가 이제 거절했잖아요. 그동안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거는 본인 공관위원장 시켜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거절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한 것에 모든 함의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혁신 이제 활동 오늘로써 끝. 고생했어. 집에 가. 잘 가. 공간 현장. 헛소리 하지 말고 안녕. 그냥 이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혁신이가 존재할 만한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어졌고 그냥 속빈강정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대단히 혼자 개인적인 단독 드리블로 네. 지금까지 관심을 끌어왔지만 결국에는 풀어나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막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네. 자신의 권위와 리더십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게 막 누가 밀어붙인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설득도 하고 조율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없이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당대표부터 영남 중진들이 다 반발하잖아요. 네. 그런 순간 혁신이 못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때 딱 우리 혁신이 안 받아들인다고 내일 모레까지 안 받아들이면 우리 혁신이 해체하고 다 사퇴하겠어. 이렇게 강한 배수진을 쳐야 되는데 네. 그것도 못 치고. 그건 또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그냥 질질 끌려가다가 이거 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고생했어요. 잘 가요. 이런 소리 듣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 혁신의 역할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끝났죠.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혁신의 역할 끝나고 사실 뭐 지도부나 윤핵관 불출마나 험지 출마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 작장님 어떻게 보세요? 혁신위원장이 공관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죠. 예, 맞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공관위원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당 대표가 하는 경우도 있나요? 뭐라도 해서 되겠죠. 뭐 불출마 선언하든가 뭘 하나 달아놓고 공관위원장까지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혁신위의 활동은 사실 제 상식이나 문법으로는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래서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지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는 것 같기도 해서 판단이 되게 어렵고, 마냥 꼭두각시 같기만 하던 김기현 대표가 현재 모습으로 놓고 보면 대통령실과 일정 부분 각을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거기에 소위 말하는 작년 겨울에 등장했던 김장연대, 김장김치가 다시 한번 지금 또 제철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팀이 근데 그때도 냉정하게 돌아보면요.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윤심으로 찍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얘기는. 네. 근데 장제원 의원이 독자적으로 김기현 대표를 파트너로 정해서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이 키웠고, 네. 크는 과정에서 좋아 그러면 그렇게 안고 가지라고 대통령이 판단했다고 저는 그때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또 반복되는 거죠. 네. 그래 같은 편이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윤 따로 장제원 김기현 따로 이런 그림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면, 지금의 김기현 대표의 움직임은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일정 부분 이상의 좀 그 긴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혁신위에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나와서 대통령을 팔았는데 하루 동안 묵혀놨다가 아닌데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들 보면 네. 딱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모든 것이 애매한 상태인데, 초반에 모든 것을 힘으로 찍어 누르던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네. 좀 꺾인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힘이 노련하고 꺾였다. 능수능란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슬슬 각을 세우고 맞서기 시작했고, 네. 공관위 구성을 원래 120일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거진 다 마쳤어야 되는데, 네. 지난번 중앙위인가 하여튼 그쪽 열어서 은근슬쩍 90일에서 120일로 그러니까 120일에서 90일로 고쳤어요. 그랬군요. 요 시기가
그 컷오프 발표하는 시기랑 다 맞물려져 있는데 그 시기랑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이 특검법 발의하는 기간이랑 다 지금 겹치게 만들어놔서 네. 12월에 특검법 발의하는데 대통령이 우리 공천 안 주면 공관위에서 확 하위 20% 발표해버리고 싹 다 돌아서면 거부권 행사에도 특검 들어갈걸요? 라는 이런 어떤 그런 이 떡밥을 던져놓고 대통령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와,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지금 여전히 윤심이 누구한테 있냐라는 논란이 진행 중인데 지금 김 작가님 말씀하신 거는 결국 윤심이 어디가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3주째 김기현 당대표가 네. 버티기 작전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사퇴했으면 좋겠어라고 분위기를 쫙 깔았는데도 계속 네. 버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본인이 한번 대통령과 이번 기회에 맞서보겠다라는 생각을 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석기 최고위원을 네. 본인 측근인데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이제 선출을 해버렸고 이제는 3명만 사퇴해도 네. 지도체제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어. 그리고 예를 들면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아이 원하는데 줄게 그리고 비례대표 상임선거 줄게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패치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을 안 들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게 깝깝해질 것 같아요. 네. 당의 공천에 힘을 쓰거나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공천권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김상현 소장님 분석 잘 해주셨듯이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되게 정말 미묘한 그 여권의 권력 관계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웅 의원이 그랬나요? 특검법 통과시켜도 사실 별거 안 나올 거다라고 한 얘기도 국민의힘 안에서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김웅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은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네. 특검은 럭비공이에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네. 갑자기 어떠한 증언, 어떠한 증거가 나와가지고 대단히 김건희 여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변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변수를 좀 줄이면서 선거를 칠 수가 있는데 특검을 받아들이자니 그러한 의미가 있고 네. 안 받아들이자니 아니 대통령은 본인 가족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눈 감는 거냐 조사 안 하냐 네. 그런 국민적인 비난 그리고 만약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특검법 찬성 이렇게 나오면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과정 중에서 공천 문제를 갖고 위기감을 느낀 의원들이 나 대통령 말 안 들을래 그냥 이렇게 특검법 찬성. 네. 그래서 야권의 표보다 한두 표라도 더 많이 나오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권력 관계가 힘의 관계가 미묘해졌어요. 이상해졌어. 그러면 그 특검법을 고리로 레임덕이 더 일찍 올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겠네. 그렇게 되죠. 네. 이걸 거부권 행사하기가 되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뭐 여당의 세계관, 대통령의 세계관에 따른 부인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 특검이 뒤졌는데 3달 동안 뒤졌는데 총선 전까지 아무것도 못 찾아냈다. 그럼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을 거거든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해서 빨리 특검해라 하고 해버리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는 과정이 모든 국민에게 사이다로 시원한 건 아니거든요. 야, 뭐 저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실제로 갔다 와서 마땅히 나오는 게 없으면 네. 이러려고 특검했냐라고 욕먹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한다? 그건 뭐가 뒤가 구리다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은 크게 할 것이고 네. 거부권이라는 게 제2요구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19명을 더 설득하면 제2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네. 공간에서 떨궈져 나간 사람들이 12월에 우리도 찬성이라고 해버렸을 경우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를 이번에 깨진 게 좀 큰데 네. 지금 부산, 울산, 경남 국민의힘 지지율 빡 흔들릴 거거든요. 네, 그렇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현역 의원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번에 되기만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인 상태니까 그럼 찬성 손 들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그러면은
윤심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냐를 따질 계제가 아니군요. 이거에 따지면은 그러면. 근데 이제 역학관계가 미묘해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전부터 김기현 대표 체제가 굉장히 흔들릴 것이다.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그 비대위장이 뭐 누가 올 것이다. 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이제 버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비대위 체제는 안 버틸 수 가나요? 있죠. 그러니까 네. 최고위원들 선출직 4명이 그만두지 않으면 저 체제는 계속 유지가 되고 네. 선출직 뭐 3명이 사퇴를 하면 또 이제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또 이제 보궐로 또 자기 측근들 네. 최고위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당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장악이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은 정말 공천에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 네. 최고위원들끼리 해가지고 공관위원장 자 우리가 결정합시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미묘해졌어요. 네. 그 대통령도 예전처럼 김기현 대표를 이렇게 로봇처럼 바지사장처럼 대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셨는데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그럼 비대위 체제로는 안 간다. 아니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알 여기서 수 확정낼 없어요? 수가 없고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얼마나 이 서로의 힘겨루기가 어느 쪽이 줄다리기에서 줄을 확 놔버릴지 아니면 끌어당길지 네.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비대위 갈 수도 있고 네. 안 갈 수도 있고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혁신위는 이제 두 분 다 혁신위 자체에 대해서 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그 공관위원장을 달라라고 한 거는 이제까지 혁신위가 던졌던 대부분의 혁신안이 다 거절당한 거잖아요.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안들을 내가 그러면 실행할 수 있는, 실제로 내가 내 손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공관위원장이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그러니까 근데 당내에서도 오늘 뭐 연합뉴스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의견들이 또 있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이거는 얼토당토 않은 의견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생뚱맞죠. 아, 생뚱맞다. 혁신위원장이 자 나 이제 공관위원장 시켜줘 자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런 일이 정치권에 있었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네. 그 다음에 이뇨한 위원장이 나 공관위원장 주세요라는 그 앞에 문장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내년도 총선에는 선출직 제가 이제 출마 안 하겠습니다. 저 희생하겠습니다. 본인이 서대문에 출마 안 하는 게 희생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혁신위원장 자리를 했고 그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네. 공관위원장 자리까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 한 10일 정도 혁신위가 활동해왔던 것을 전체적으로 다 부정당하게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혁신위가 부정당하면 그만큼 사실은 선거에서 진 다음에 혁신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혁신위가 만약에 좌초하게 되면 사실 김기현 지도부 자체도 약간 뭐랄까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김기현 당대표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람 임명이 됐는데 혁신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당내 분란만 일으켰다. 이상한 짓거리만 했다. 김기현 당대표 책임이죠. 네. 근데 본인 책임 안 지고 버티잖아요. 네. 그게 이상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이상하다. 네. 네. 뭔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뇨한 위원장의 공관위원장을 달라라고 한 요구는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혁신위가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 혁신위는 떨어진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원상복구시키는 게 그 목적이었어요. 네. 목적은 충분히 달성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그 누구도 인요한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아무도 못 올리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 때 잠깐 움직였던 지지율, 소위 말하는 세대포 이론이 됐든 뭐가 됐든 새로운 사람을 끌어오는 그 능력으로 올렸던 지지율은 있을지 모르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인요한이 원상복귀를 신곡하지 하면 좋은 거죠. 여기서 더 무리를 한 거라서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역할이 끝나는 걸 본인만 모르고 있는. 네. 자기에게 더 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메시아 신드롬인데 네. 난가병이라고도 하죠. 내가 이 당을 난가? 혹시 이 당을 구할 자 누굽니까? 그러면 네. 난가? 이제 이런 병에 걸려 있는 건데 네. 치유가 어려운데 여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도 이제 여쭤보긴 했는데 혁신위를 세운 게 김기현 지도부이기 때문에 혁신위가 이런 식으로 자초하고 어떤 결과 없이 끝났을 경우에 김기현 지도부에게 오는 부담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세요? 지지율을 원상 회복했으니까 잘 된 거죠. 네. 지금 혁신위 활동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겁니다. 네. 그리고 혁신위의 과제는 공관위가 이어받아서 하면 돼요. 라고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큰 문제가 없고 네. 그냥 이런 정도로 했으면 잘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혁신위는 이대로 좀 끝나는 것 같다라고 좀 끝났어요. 생각이 드네요. 무의미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좀 떨고 있는 게 당무감사 결과예요. 그래서 하위 22.5%를 컷오프 권고하기로 했는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이게 46명이다. 약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주로 영남권에서 왜냐하면 영남 지역의 의원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맞죠. 영남 지역 의원들이 떨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맞죠. 있는데 당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뒤숭숭하고 어수선하죠. 네. 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네. 컷오프가 난가 네. 여기서는. 근데 다 알 거예요. 다 뭐 당무감사위원회에 의원들이 다 끈을 대놨을 것이고. 네. 그거 뭐 내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 좀 해줘. 그럼 그 정도는 확인해 주거든요. 네. 그럴 때는 본인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의 선택이 이제 어떻게 될까. 결국엔 나는 공천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제3신당 탄생과 정계 개편의 하나의 축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근데 22.5% 컷오프 저 수준으로 안 끝날 거예요. 더 많이 할 것이다. 아니 아시잖아요. 잘 항상 이제 공천 때만 되면 각 당이 컷오프 네. 저쪽에서 45% 한다고 우리는 47.5%. 이런 식으로 계속 경쟁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략 50% 내외에서 네. 물갈이가 돼요. 현역 물갈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네. 앞으로 더 많은 공천 관련해서 살생부 컷오프가 이제 있을 봐봐요. 것이다. 살생부 막 돌아다닐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의원이 2020년에 불출마 선언했을 때 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가 2020년? 아니, 2020년 몇 월이었는지 기억나세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네. 김성태 의원이 국민의힘 최초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그게 2월 4일인가 5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11월이잖아요. 네. 지금 아무도 불출마 선언 하지 않아요. 내년 2월이나 돼야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오갈 거라서 네. 그 전에 2016년에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가 됐던 것도 2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뭘 논의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럼 당무감사를 이렇게 빨리 한 거? 원래 이거는 원래 이 그냥 정도예요. 원래 했던 네. 절차. 공관위가 뜨기 전에 당무감사를 좀 끝내서 네.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자료로 딱 만들어놔서 공관위에 넘기죠. 그럼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뭐 비대위도 뭐든 들어와서 이제 칼 잡을 사람 생기면 누가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공관위원장을 하든 사무총장을 하든 지금부터 칼 씁니다 하고 3, 4일 사이 다 날리고 딱 끝. 네. 이게 다 2월에 벌어질 일이에요. 네. 지금 너무 뭘 일이다? 예상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논란이 됐던 게 하태경 의원이 이제 부산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서울 험지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역구를 종로를 골랐습니다. 이미 지금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있는 지역구를 골랐는데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가 험지냐, 종로가 험지냐, 뭐 약간 이 종로의 험지 논란 약간 이런 것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하태경 의원의 선택은 어떻게 보세요? 종로에 간 건, 네. 종로에 간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하태경 의원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하태경이라는 정치적 중량감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종로에 도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맨 마지막 순간에 활용 정점으로 여기에 누구를 보낸다를 만드는 게 총선 그림에서 어떤 꽃을 그리는 용의 눈을 그리는 작업인데 네. 11월에 제가 갈게요. 이걸 들어준다고요? 그나마 지금 현역 위원장도 없고 뭐 현역 의원이 민주당이라 그러면 뭐 100번 양보해서 들어주겠지만 네.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인데 거기에 가서 붙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태경 의원이 못 고르겠다는 얘기고 네. 대놓고 좋은 자리는 못 달라고 하겠으니까 당 지도부가 알아서 내 위치를 옮겨줘라고 당 지도부에 본인의 운명을 오마카세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종로에 나갈 생각이라기보다는 일본말 쓰고. 정말 스고이.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도 맞고 네. 하태경 의원이 엄청나게 당황해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기는 희생적인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온갖 군데서 다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정말 전화를 많이 돌리고 네. 하태경 의원실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전화를 많이 하면서 네. 자기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해달라. 전화 혹시 받으셨어요? 저는 하태경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왜 종로를 가요? 그랬더니 아예 내가 뭐 종로 쉬운 지역이 아니라 내가 간다. 그래서 최재형 의원하고 상의하셨냐고 그랬더니 네. 아 며칠 전에 만났더니 거의 용인해 주셨다. 최재형 의원이 현역 의원이 용인을 해준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이 그 이후에 또 다 반발하셨잖아요. 양해 최재형 받았다. 의원이. 근데 그러고 나서 1시간 있다가 최재형 의원이 페북에다가 네. 이거 뭔 일이냐 나는 내 그러니까. 지역구를 사수하겠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하태경 의원이 되게 지금 당황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이 지금 김기현 당대표한테 찍혀가지고 내년 네. 총선에 공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찍혔나요? 김기현 당대표가 적당한 시점에 종로 출마하려고 선언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대. 아, 정말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갑자기 선수 치니까 이런 XX 너는 내가 공천 안 주겠다. 너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난리 부르스라는 눈치가 거예요. 없었네, 약간 하태경 의원. 눈치가 없었지.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좀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은 것 같아요. 거기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험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나가는 것이 희생이라고 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럼 김기현 대표가 나가는 것도 그럼 진정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당대표는요. 네. 내년 총선을 본인이 2027년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발판과 주춧돌로 삼아서 네. 스토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정치 1번지 종로에 나가서 내가 지든지 이기든지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그 전에 네. 하위 20% 컷오프에 최재형 의원을 포함시켜서 잘라내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림이 또 다른 얘기죠. 그러면 너무 티나잖아요. 뭐 그런 거 두려워할 사람들입니까? 너무 티나게 이준석 대표도 저렇게 날리는데. 그렇군요. 그죠. 어쨌든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로에 김기현 대표가 출마할 것이다. 오, 되게 새로운 그래서 내용이네요. 엄청나게 막 네. 혼났다고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보고 지금 종로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서울에 나오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그럼 종로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로에 나가고 싶어하는 인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이제 본인이 나가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약간 어떻게 보세요? 이 종로에 누가 나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아무 의미 없죠. 이것도 지금 내년 얘기한 2월이나 거니까. 정할 일인데 네. 지금 뭐 종로에 누가 나가는지를 어떻게 정합니까? 종로는 모두가 아는 사람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네. 12월이든 1월이든 2월이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정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군요. 자, 종로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종로 얘기를 한 이유는 왜 본인도 일까요? 안 나가고 최재형 뭐 의원도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거부를 했는데 네. 종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 1번지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정치 1번지는 이제 용산이죠. 용산으로 바뀌었군요. 종로가 정치 1번지였던 것은 청와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정치 1번지였죠. 네. 이제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기 때문에 네. 용산이 이제 정치 1번지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